자, 이제 정부의 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네. 이것도 이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개편 문제인데, 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52시간인데 이거를 더 늘릴 것처럼 지난번에 했는데 그렇게 설명이 늘리는 건 됐죠. 아닙니다. 네네. 전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도 다만 이것을 꼭 일주일 만에 52시간을 고정해 놓을 거냐 아니면 그걸 뭐 한 달, 3개월. 한 달 동안에 예. 뭐 어떻게 할 거냐 몇 개월만 할 거냐 이런 약간의 그 산정 기간을 기준의 기간을 조금 넓혀가지고 할 때는 바짝 해버리고 쉴 때는 좀 쉬자. 예. 그런 이런 식으로 좀 노사가 합의했을 때 바로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동조합이 지금 싫다 그러면은 또 못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반대해서 실패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거가 일종의 탄력 근로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탄력 근로제는 조금 지금도 다릅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탄력 근로제는 예를 들면은 뭐 이익이 갑자기 많다. 요즘 같으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일감이 쏟아진다. 방산품이 많이 예. 쏟아진다. 예. 이럴 때는 조금 특별히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락해 주는 탄력 근로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꼭 맞지 않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좀 약간 탄력성을 더 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는 제가 아는 분이 이 철강업을 하는데 그 철판을 가져다가 파이프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 수출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또 이 주문 물량이 줄으면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최대 생산량의 근로자 수를 맞추다 보면 회사가 영업으로 또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필요한 제도인가요? 예, 그런데 예.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 이야기는 건강권, 네, 우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너무 많이 쉬기면 뭐 아무리 뭐 일주일에 다시를 놀더라도 나머지 이틀 동안 계속 일해라 이런 거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강권을 지킬 만큼 하루에 일정한 정도로 일하고 그다음 쉬고 11시간 이상은 또 쉬고 그다음에 또 노는 시간이라든지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쓰면서 좀 몰아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대화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해도 노동조합에서 또 오해를 해가지고 야, 또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시간 더 몰아서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니고 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또 그런 업종도 있고 그런 기업이 있고 이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무조건 사무직하고 연구직하고 생산직 중에서도 뭐 철강하고 또 뭐 다른 그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주 52시간제에서는 법정 40시간 근무를 하고 플러스 연장 근무로 12시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52시간제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서 혹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다른 나라는 훨씬 우리보다 유연합니다. 유연합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법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해고가 제일 세계에서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마침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걸 꼭 주로만 볼 필요가 있느냐. 하루에도 꼭 그러면 하루에도 8시간만 해라는 건 없지 않느냐. 주 단위로만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합리적으로 노사가 서로 좋은 쪽으로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하자입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일이면 구체적인 기준은 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도 다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시간을 늘리면 안 된다 이래 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시간이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주 OECD 최장시간이 아니라 많이 예. 줄어서 평균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슈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건 지금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법정 정년 연장 문제 또 아울러서 동시에 임금체제 개편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숙제잖아요. 네. 자, 정년 연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여기는 정년 연장을 다 원하고 예. 그 좋은 이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정년이 늘어버리면 예를 들면 60세로 65세로 늘렸다. 그러면 젊은 층 일자리가 없어지죠. 젊은 층은 한 사람도 들어갈 예. 수가 없죠. 이 예. 정년이 다 될 예. 때까지.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 예.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 예. 배달하는 사람, 식당의 주방 이런 거는 정년 아무리 65세 해놔도 65세까지 안 입고 다 나가버리잖아. 네. 그다음 미용실에 머리 감겨준다. 네.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옮겨내는데. 그래서 이 업종별로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규모별로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예.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요. 예. 공무원은 지금 70한6% 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영세 한 5인 이하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10명, 20명짜리 그건 노조가 없어요. 예.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데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입니다. 나머지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불평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칫 정년 연장이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기존 노동자들이 55년 동안 더 근무를 하게 되면서 네. 청년들은 이거 완전히 이제 자기 일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세대 충돌이라고 합니다. 세대 충돌. 네, 세대 충돌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거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꾸 나이 든 고령자 중심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산업 구조 바뀌면서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이런 이제 뭐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아까 방송 작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위원장님이 보호 대책에 관심이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한다. 그럼 사고가 많잖아요. 네. 그럼 사고가 많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보험 문제, 예. 그다음에 이 사고 났을 때 또 사고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도 있고 그또 계약의 문제도 이 웹 기반의 이런 노동인데요. 웹을 이용할 때 그 앱의 서비스 사용료 이런 걸 또 얼마나 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11월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조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인데 2조는 뭐냐 하면은 직접 계약을 안 했지만은 네. 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원청업체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네. 임금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현대자동차 사장이 원청 사장이 그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라. 예. 뭐 이거는 조금 이제 현재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 안 했는데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 이거 안 되고요. 두 번째 3조 부분은 뭐냐면은 3조는 손해배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을 때 또 폭력 이런 거는 물론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파업을 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해가지고 공동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민법 760조에 나오는데 예. 그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을 예. 때는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전액을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민법상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은 봐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노동조합이 무슨 특권층이냐? 그건 좀 이 현재 민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대통령이 법을 많이 아는 분 아니세요? 네. 그건 법률가 출신이지만은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좀 더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대화의 자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 노동자의 그 배상 범위를 그 제한하는 그 내용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2014년에 쌍용차 파업 때 네. 그 47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 그 판결이 났는데 그때 이제 너무 노동자들이 감당하기는 버겁다. 그래서 이제 노란 봉투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면서 이 법에 이름이 생긴 건데 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쟁의권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의권이 일정한 정도는 제한이 돼야 되고요. 예. 쟁의가 무제한적으로 뭐 제한을 안 해가지고 예. 그럼 회사 측이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대로 못하도록 이래서도 안 되고 예. 이게 합리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쌍용차처럼 너무 과도하게 많은 손해배상액이 나왔다 판결이 나왔다 네네. 이런 거는 사실 또 판결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 법을 할 때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이 손해배상에 관련된 면책을 네. 노동조합만 예외적으로 해준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파업을 조장해가지고 기업 못하게 되고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기업을 해외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럼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냐. 이건 이제 위원장의 말씀은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건 뭐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노동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계를 예. 대신해서 노동계는 이제 원청 사용자가 이제 하청 노동자 근로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과도하다. 거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를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져라. 계약 안 했는데 그러면 계약한 거가 똑같이 책임져라 그러면 계약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가 50개가 넘는데 그거 다 책임지다 보면은 뭐 그것만 상대하다가 사장이 안부도 못하고 하청업체를 그럼 밑에 별도로 회사 둘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전부 다를 원청 회사 사장이 다 책임지라는 이거는 좀 무리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연관된 질문이지만 이제 CJ 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이제 단체 교섭을 거부를 한 게 부당 노동 행위다. 이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인데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택배는 이제 조금 더 달라요. 네. 일반 제조업체 하청하고 다른 게 택배는 그 보시다시피 약간은 좀 이 자기가 맡은 구역 네. 그 자체가 하나 소사장처럼 아니면 맡은 물량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 구역 전체를 맡아서 다시 또 위탁을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아주 그 고용 형태나 일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약간 개인 사업자의 형태가 예, 있다고 그 성격이 말씀드려요. 강해요. 네. 택배 운송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판결은 또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그 책임 범위가 확대돼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지금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특별법 그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은요. 그거는 이제 처벌 위주입니다. 지나치게. 그렇죠. 한 명이라도 사망이 생기면은 그다음에 뭐 1년 이상 징역형. 을 처한다든지 뭐 예. 벌금을 뗀다든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럼 처벌 위주로 해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럼 안 줄잖아요 지금. 통계도 지금 처벌 많이 해도 안 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작업 현장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추락 사를 했다. 그럼 추락할 때는 밑에 안전망을 쳐주면 되거든요. 예.
위에 높은 데도 떨어질 때 안전망을 미리 쳐놓는데 그 안전망을 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예. 또 공사 진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망을 의무화하고 그 안전망을 치자. 이렇게 해야지. 그걸 처벌 위주로 한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대기업들은 나름 이제 관리자를 두고 대비할 수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지금 이제 50인 미만. 이하의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막 전국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항의 시위를 하잖아. 이거 안 된다. 우리 못 견디겠다. 그건 50인 미만 같으면은 이하는 너무나 작은 데인데 네. 이런 데까지 다 그러면 이 감옥에 다 보내면은 우리가 일을 하겠느냐. 이래서 사업 못 하겠다. 지나치게 부담이 크고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방 위주로 예방. 또 행정을 더 강화한다든지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처벌 위주로만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워낙 전국에 많기 때문에요. 이건 뭐 거의 80% 이상이 작은 50인 미만입니다. 예. 이런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처벌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예. 참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예방 위주로 해야지 처벌 위주가 안전에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안전관리 기사입니다. 예. 제가 국가기술 자격도 예. 있고 공장에서 또 안전관리 기사로서 일을 했는데요. 예. 이거는 안전관리는 미리 전문가들이 보면 어디에서 사고가 난다. 예. 어디에서 추락이 될 수 있다. 어디에서 손가락이 잘린다.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미리 그 요소를 자꾸 줄여 나가줘야지 처벌 위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작은 업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술도 도와주고 또 자금도 지원해줘가지고 시설을 고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여야 정치권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자영업이 막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영업이 다 문을 닫고 급속하게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5인 미만에도 전부 노동법을 적용하자 이래버리면 뭐 예를 들면 식당, 예. 그다음 편의점, 그 미용실 다 문 닫아버리고 나면은 그럼 고용이 더 너무 줄어버리고 또 일반 경제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자영업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이 쇠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까지 더 적용 확대를 해버리면은 이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깊이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사정이 같이 대화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꼭 돈이 안 돼. 직장에 뭐 학대를 한다든지 너무 괴롭힘을 한다. 네. 이런 부분은 5인 미만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먼저 하자든지 네. 돈이 안 드는 것부터 하자든지 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지금 들여다보고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깊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이나 독일, 미국 같은 이게 선진국은 그 근로기준법이 이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제 이건 상당히 좀 엄격한 게 많고요. 네. 해고 조항이나 이런 네. 것들 엄격한 게 많습니다. 네. 다른 어느 나라, 네. 미국, 독일보다 더 지금 네. 엄격해요. 미국보다 네. 그렇고 일본보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보다는 지금 현재 엄격한 이 법을 전부 다 적용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 자영업은 또 많습니다. 예. 그 영세 규모가 예. 워낙 많은데 이런 부분이 다 문을 닫았을 때 경제적인 그 뒷감당을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노사 간에 같이 대화를 통하고 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적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전혀 계속 안 하고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소상공인이
이런 영세 식당업 이런 게 좀 다른 나라는 비교적 좀 적다는 얘기신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이 소규모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